미국 주식 마감 상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0.47% 내렸습니다. 사흘 연속 하락이고요. S&P 500도 0.22 내렸고요. 나스닥은 0. 제로. 네. 근데 이게 일단은 하락이에요. 0.004%가 하락을 해서 그러니까 뭐 약간 다 약보합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리자면 뭐 잭슨홀 미팅 앞두고 이번 주 내내 그럴 거예요. 경계 너무 서다가 이제 빠진 것 같아요. 쓰러지겠어. 네, 경계가 지속되고 있고요. 다시 이 침체 우려,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간밤에 발표했던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좀 부실하게 나왔는데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은 다소 완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지표들이 나왔나 보니까 8월 S&P 글로벌 종합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전월에는 47.7, 예상은 49였는데 45를 기록하면서 지금 2개월 연속 이 그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50 상황입니다. 아래. 근데 50이 기준선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 서비스업 지표가 생각보다 서비스업 경기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예상은 아무리 위축 국면이어도 한 49.2 정도까지는 개선이 될 거야 했는데 웬걸 오히려 44를 기록을 하면서 2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해서 경기는 확실히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좀 증명이 됐고요. 제조업 지수는 그래도 여전히 확장 국면인 것은 드러는 났습니다만 이것도 거의 24개월,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는 좀 부진해라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이 주택 지표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51만 채로 좀 나오면서 예상 57만 채였는데 훨씬 밑돌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 경기는 정말 완전히 좀 쪼그러들고 있다라고 좀 저게 2016년 언제만에 아마 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안 좋았는데 오히려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금리가 그래도 이 긴축이 속도 조절되지 않겠어? 그렇죠.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그래도 중립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어? 뭐 이런 기대감을 또 되살리면서 낙폭이 그래도 좀 제한적이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 판국에 계속 금리 올라가고 뭐 이런 가계 부담이 커지는 판국에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지금 신규 분양을 한다? 이게 늘어나면 이상한 거죠. 당연히 빠져야죠.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월가에서 좀 재밌는 게 사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디죠? 가물가물하네요. 테슬라인가? 왜 이러실까? 애플이잖아요. 맞습니다. 애플,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 좀 많이 나온 게 이 애플이 기술적으로 좀 뭔가 불안해. 그럼 이게 증시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어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삼전이 불안하면 코스피가 맥 없듯이 똑같은 이유죠. 뭐 이어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차트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준비했는데요. 주가 차트를 조금 키워볼까요? 보시면 굉장히 강했잖아요. 애플 주가가. 지금 S&P 500 지수가 뭐 한 14% 가까이 빠지는 상황에 5%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뭐 고점 부근에 가 있는 애플 주가 흐름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아웃퍼포먼스를 너무 오랫동안 보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또 과매수 부담들이 누적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 내의 흐름이고요. 지금 사실은 시장 내에서 굉장히 좀 파워풀한 그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CNBC의 뭐 짐 크래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고 또 이제 기자 중에서는 패티 돔이라는 분, 여성분이 굉장히 그 이 시장을 잘 보는 아주 저명한 또 시니어급 기자로서 정평이 나 있거든요. CNBC에. 선배 같은 역할이구나. CNBC의 이정훈 뭐 이런 저는 느낌? 뭐 주니어급이잖아요. 주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여튼 그 아주머니 약간 초로에 이제 할머니로 들어가는 이 패티돔이란 분 또 예전에 증권사에서 또 그 활발하게 또 분석을 했던 분이고 그분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위크 어헤드 그래서 매주 CNBC의 주간 전망을 직접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 기사를 직접 쓰셨어요. 그분이 쓰는 기사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좀 굉장히 밸류가 있다고 판단해서 후배들한테 야 니들 쓰지 마 내가 쓸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꼭지를 그분이 잡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장이 조금 더
그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이 패티돔이 이걸 주목해서 이 이슈를 기사를 쓴 거야? 하면서 사실 시장 내에서 좀 의미가 더 부각됐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네. 애플의 하락 시그널, 그래서 지금 BTIG라고 월가의 이제 투자은행 중에 조금 이런 값이 있는 곳이죠. 여기 이제 조나선 크린스키라는 기술적 분석가가 네.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6월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여기 주가 차트에서 보시듯이 저점 찍고 가파른 V자 반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아웃퍼포먼스가 너무 강했다라는 거죠. S&P 500 지금 애플은 S&P 500 나스닥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개의 벤치마크에 대비해서 애플의 주가 상승세가 너무 가팔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애플 주가의 지금 위험 대비 보상은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주식이 들어갔을 때, 주식 신규 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에 비해서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 리스크 요인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분이 기술적으로 볼 때 현재 167달러, 어제 종가가 오늘 종가가 그랬거든요. 네. 조만간 201선까지 빠질 거야. 160달러 정도예요. 금액으로는 7달러 크지는 않지만 201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201선 깨지면 51선까지 내려갈 거야. 152달러 정도거든요.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51선을 못 지킨다면 기술적으로 굉장한 부정적 모멘텀으로 여겨진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S&P 500 지수랑 같이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51선 지지 여부를 유심히 살펴봐라 라고 경고를 했고요. 동조에서 스캇 레들러라고 그 T3Live.com의 그 파트너도 이미 지난 주말에 애플의 하락 시그널이 발생했다. 기술적으로.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애플이 흔들릴 때 S&P 500 지수도 4030, 404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지금 간밤에 얼마였죠? 4170이었나요? 네네. 예, 그 정도였는데 지금 4000선 거의 턱걸이까지 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한 거예요. 예, 4100 한 30 근처였는데 간밤에 네. 4000 한 100포인트 더 빠질 가능성이 맞아요. 있다. 지금 4128였으니까. 예, 그래서 애플에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런 거고요. 하나 더 약간 준비한 거는 짧게 한 마디만 하면, 지금 배당주, 빨간색이 S&P 500 고배당 ETF 대표적인 고배당 ETF고요. 요거 아래는 S&P 500 ETF예요. 이 주가 수익률을 비교하면 올 1월 1일을 제로로 보면 지금 아웃퍼포먼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고배당 네네네. 지수는. 근데 그 차이가 옆에 거예요. 예, 보시면 6월 저점 찍고 시장이 랠리를 보일 때 계속 고배당주의 초과 수익률은 계속 내려갔죠. 아래로 가파르게. 근데 끄트머리가 지금 이제 반등하고 있어요. 이 추세선에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죠. 네. 그 시장은 다시 고배당주로 좀 피신하려는 약간 좀 보수적인 디펜시브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애플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기술적으로 조정은 당연히 나올 때가 또 되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게 뭐지 왜 이럴 수 있는데 어저께 사실 이 애플 전문 베테랑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예. 맞아요. 노포 벤처스의 이제 짐 먼스터. 이분이 애플을 정말 수십 년간 분석하고 또 적중률도 높았는데 맞아요. 이분은 우리 애플바들은 대부분 몬스터 의견을 많이 봐요. 예. 이분이 또 테슬라 바도 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저는. 네, 그래서 애플이 이제 250달러까지도 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것은 이제 또 자동차 쪽에서의 어떤 영향력 뭐 이런 근거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조정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였어요. 이분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맞습니다.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트레이더가 아니라 투자자라면 이런 단기 변동성에 흔들릴 필요 없고 맞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이제 뭐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아. 약간 이제 그런 류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려하시면 그게 애플뿐만 아니라 증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또 좀 교훈? 깨달음? 뭐 이런 게 있었으면. 그래서 뭐 단기 투자자라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뭐 먼 흐름 한 6개월, 1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이제 뭐 기회가 온 거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애들은 반드시 가져가야 할 종목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는 애플 새로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정말 얘기했듯이 조정이 나오고 하면 완전 땡큐인 거예요. 이제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어떤 기회를 찾을지를 고민하는 뭐 그런 기회로 좀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멘트 또 날리시네요. 막 날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특징주들의 브리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선배가 되게 관심
예. 아, 나 또 왜 이러니? 아, 예. 아, 뭐 또 월가 시각 잠깐 전달할까요? 우리 이제 월가의 시각부터 좀 보러 갈게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좀 내놓는지. 네. 그래픽을 좀 딴 걸로 준비했어요. 그동안 계속 월가 이거 팻말 준비했다가 이게 주가가 안 오르니까 황소로 바꿔버렸어요, 그냥. 옛날에 대신증권에 있던 애하고 좀 닮았다. 지금 거래소 본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갔죠. 요 가면 요 아래 만져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면 뭔가 좀 좋은 기운을 모두가 받나? 만지죠. 진짜. 그래서 아래가 반들반들합니다. 여기 진짜 가보시면 거기서 만지면서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재물운이 붙는다 그래요. 거기 만지면서 사진 찍으면. 그래, 그렇죠. 그래서 황소를 제가 이미지로 해서 다만 월가는 지금 시각은 황소와 곰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다만 곰이 약간 위에 있는 거 분명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오늘 또 코멘트를 준비했는데 잘 안 보이시더라도 제가 키우지 않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토리 펀드라고 헤지 펀드의 그 유명한 매니저가 있어요. 댄 나일스라고. 이 외신들 뭐 블룸버그나 CNBC 열심히 보시면 이분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게 그 확인될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유명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분이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지속될 거야. 그에 따라서 앞으로 수개월간 기업 이익 하향 조정은 계속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잭슨 미팅 우리는 지금 이날 이 자리에서 파월이 뭘 얘기할지만 관심 있잖아. 근데 파월이 뭘 얘기할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긴 연준의 긴축 여정을 그냥 재확인하는 순간일 뿐이야. 앞으로 상당한 금리 인상이 남아 있어. 이분은 굉장히 좀 그 호키시한 쪽으로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경기 침체에 대비한 포지션. 나는 우리 헤지 펀드는 사토리 펀드는 이미 경기 침체에 대비한 포지션을 쌓고 있어. 그래서 침체기에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을 사야 돼. 바로 아마존, 월마트를 자기는 비중 확대하고 있대요. 의외네요, 또 그거는. 예, 그렇죠. 그러면서 기업을 주로 상대하는 테크주는 팔아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SNS 업체, 기업 지출에 따라서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약간 주목 이 기업에서 한번 다룰 텐데 그거랑 약간 배치되는 개념인데 뭐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 줌 비디오처럼 기업들한테 솔루션을 뭐 벌크로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들. 기업 지출을 줄일 경우에 타격이 가장 큰 기업들. B2B로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은 테크주는 팔아라는 거예요. 이분은. 오히려. 예, 그렇죠.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 마크 헤펠이라고 UBS 자산운용의 그 CIO입니다. 최고 투자 책임자는 잭슨 미팅 이후에도 연준 행보를 둘러싼 변동성 장세는 계속될 거야. 연준이 인플레를 억제할지 또 경기 연착륙을 계속 유도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잭슨 미팅이 끝나도 계속 치고받고 할 거야. 시장에서는. 그게 계속 변동성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변동성이 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치주, 방어주를 사야 된다라는 거죠. 성장주 사지 말고. 그래서 자기는 헬스케어나 유틸리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장기 투자를 하려면 그린테크, 테크주 중에서도 녹색 기업 또는 사이버 보안 관련된 또 농업 관련. 농업은 최근에 이제 더 나쁜 그 에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거든요. 농산물 가격이 잘 안 빠진대요. 지금 오히려. 그러다 보면 이 에너지비에서 농업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훨씬 심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업주도 투자할 만하다라는 의견 내놨고요. 또 인베니움이라고 이 마이클 크리던 대표는 파월이 의외로 이번 잭슨 미팅에서 비둘기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위험 자산이 상승할 수 있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플레 꼭 연준 목표 2%까지 가야 돼. 5, 6%만 되면 기준금리 4%에서 금리 인상 멈출 거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조금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분이고요. 그 아래는 이제 모건 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 CIO예요. 셀레트라고요. 이분은 약사장 아직 안 끝났어.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 기업 이익 하향 조정 계속될 거야. 이 댄 나일스랑 비슷한 부분이고요. 기업 이익 하향 조정은 지금 늦춰지고 있다. 2분기 실적 괜찮았잖아요. 어닝 시즌. 이게 늦춰질 뿐이지 사라진 게 아니야. 기업 하향 리스크는. 그래서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실적 전망이 나오는 4분기부터 기업 이익 전망 하향 조정이 본격화될 거니까 이를 악 다물어. 배도 꽉 조여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제목은 여전히 팽팽한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들만 보면 그렇죠. 일단 곰이 조금 더 우세한 느낌이긴 많이 해요. 우세하네요. 제가 좀 제 희망을 너무 반영해서 제목을 단 것 같아요. 일단 반성하겠습니다.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그쪽을 주장하는 쪽에 이제 힘이 실리고 그런 맞습니다. 멘트들이 많이 이제 노출이 돼서 그렇지 사실상은 팽팽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아까 제가 다 예고를 했던 특징주 브리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 최대 백화점 기업이죠. 메이시스인데 간밤에 이제 3.8%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장 초반에 개장 전에 주가가 빠지고 있어가지고 빠졌었어요. 저는 그 빠지나 그랬더니.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실적 자체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좋았어요. 근데 개장 전에 왜 얘가 주가가 빠졌었냐면은 얘가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좀 낮췄거든요. 뭐 이유는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의료라던가 이쪽에 소비 지출이 위축될 것 같고 재고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할인을 해야 해라는 것 때문에 전망치를 좀 낮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실망 섞인 것들이 나왔는데 그렇죠. 또 뭐 파보니까 이 메이시스가 사실은 이 디지털 오프라인 전략을 좀 강화하고 있는 뭐 그런 추세인데 온라인 전략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프라인 전략. 네, 온라인 전략. 예. 네. 저는 디지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강화한다라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맞아요. 온라인 전략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오프라인 매장은 계속해서 좀 줄여나가고 있고 디지털 쪽은 이제 강화를 하는데 전자상거래 매출 비중이 현재 이제 30%까지 됐고 이걸 이제 계속 늘려갈 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도 수준에 또 뭐 출시를 하고 오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기대할 만해요. 맞아요. 예, 사실 월마트가 아마존에 비해서 온라인 완전 손 놓고 있었거든요. 그걸 몇 년 전부터 온라인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매출 비중을 한 20-30% 늘리면서 월마트 주가가 릴레이팅 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메이시스도 늦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메이시스가 이제 장중에 다시 재평가를 좀 받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사실 그 노드스트롬도 걔도 백화점주인데 네, 그렇죠. 얘도 메이시스와 거의 동일했어요. 실적은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어떤 재고의 문제라던가 낮췄다. 이런 것 때문에 가이던스를 낮췄는데 얘는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13% 어이구. 급락을 했으니까 예. 메이시스는 그 디지털 강화 전략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라고 예측이 좀 됩니다. 예. 자, 그다음 이제 트위터. 트위터 좀 예. 불안해요. 운명의 트위터입니다. 예, 운명의 트위터. 선배는 얘 좋아해요, 별로예요? 트위터 뭐 나빠하진 않아요. 저희가 많이 저도 이용하고 있고요. SNS. 그래요? 왜냐면 예. 테슬라를 좋아하시니까 혹시라도 뭐 머슬라가 그렇죠, 뭐. 그런 관계가 있지 않나? 아니 뭐 그냥 뭐 그 머스크와의 대립은 또 대립 국면이고요. 이 기업 자체에 대해서 예. 아니 기업은 좋아하지 않아요. SNS를 좋아하지. 그렇구나. 예. 근데 기업에 너무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나왔는데요. 이분이 올해 초에 해고를 당한 분인데 또 젊은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국방부라던가 구글에서 이 보안 전문가로 고위직을 했던 분인데 이제 트위터에서도 했던 분인데 이제 올해 초에 나왔는데 이분이 내부 고발로 고발 보고서 2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를 좀 냈고 그거를 증권거래위원회와 연방거래위원회 법무부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알려진 내용만 보니까 트위터가 개인정보 보호라던가 보안, 콘텐츠 조정과 관련해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가짜 계정과 관련해서도 어쩌 이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통제할 의지가 회사에는 없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축소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었어요. 이거 뭐 머스크 거의 편을 들어주는 건데요? 맞아요. 머스크가 강조한 가장 지금 법정 싸움으로 간 게 이제 페이크 어카운트잖아요.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맞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10월에 아마 법정에서 서게 될 텐데 지금 사전에 이건 내부 고발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머스크에게 유리한 국면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 올랐잖아요, 간밤에. 2% 넘게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좋았는데. 트위터가 7% 급락했는데 저는 이 내용이 그냥 오늘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그렇죠. 네, 그런 아주 이슈예요. 법정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약간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좀 민감하게 중국이라던가 러시아에 관련된 뭐 정보를 파는 내부 직원이 있다. 약간 이런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된 것 같아서. 야, 이건 너무 커지겠는데요, 커질 사건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위터 이슈는 좀 보시면서 지금은 트위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몸을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분이 또 뭐 그 어떤 또 꿍꿍이가 있어서 갑자기 이거에 위스블로어로 갑자기 손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악재가 터진 이상은 트위터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